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밖에 여건이 바뀌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또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융산업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금융산업은 대단히 건강합니다. 이번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이하는 이런 세계적인 환경 속에서 그래도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는 나라로 아마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오늘은 금융 부분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은행의 금융 건전성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단히 건전성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은행 부분은 아주 건강하다. 과거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인식을 같이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축은행은 우리 금융시장 중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이 자본시장에서 버블을 끄는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증권사 콜 자금이 지난해 14조 원에서 지금 8조 원 수준으로 줄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가 거의 7조 원에서 지금은 4조 원 정도 수준으로 줄여놨습니다. 이런 버블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지난해 우리가 추진했던 거죠.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도 그 건전성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는 작년 2, 4분기부터 금융회사에 대해서 외환 부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대외 차입을, 중장기 차입을 늘려왔죠. 그 다음에 우리 가계를 보면요. 가계 부문은 저희 가계 부채 문제 아주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두 가지 걱정이죠. 하나는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구조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계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그립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언더 컨트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도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 부문을 보면은 저희 국가 부채가 GDP 대비 34% 수준이고 지금 OECD 국가 중에는 세 번째로 지금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업 부분에서도 저희 부채 비율이 옛날에 제조 부채 비율이 환란 때 거의 400% 갔다가 지금은 100% 수준으로 기업 부분도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래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양쪽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양쪽에서 받을 수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이 금융시장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인이 보유하는 것이 32%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높은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밖에가 어려워지면은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외채가 4천억 불이고 우리 증권시장을 비롯해서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한 3,500억 불. 그래서 한 외국 자본이 7,500억 불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규모의 우리나라 자금이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국인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밖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다른 한 측면이 실물 경제의 영향입니다. 저희 무역 의존도는 10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한국 경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줍니다. 예를 들면 EU에 대해서 우리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8분의 1 정도지만은 우리가 또 중국에 대한 중국에 우리가 24%를 수출을 하죠. 중국은 EU가 1위 수출 대상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이 나빠져도 나빠지고 중국이 나빠져도 나빠지고 하는 이런 실물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면에서 또 한국 경제는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계부채 중에도
이 가계부채의 이 질적인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라든지 고연령자, 다중채무자,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가 많지 않느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부분 아주 건강합니다. 세계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는 데다가 또 대내적으로 볼 때 이런 기본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이 가계부채 문제, 또 사회 양극화 문제. 이거는 전 세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확대된다는 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입증됐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이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경제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더욱 심각한 것이 저출산 고령화로 상당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로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하나는 실물을 타격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는 금융시장을 타격하는 부분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주가, 그다음에 그 외화 이 양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유럽 재정 위기가 정도는 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앞으로 상당 기간 더 가게 될 거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럽 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대외 충격에 민감하다 하는 측면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이 금융시장 안정 정책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금융시장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우리도 이제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960년부터 지난 50년간 전 세계 GDP가 6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 GDP는 31배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세계 국민소득 10,000불 이상짜리 나라 중에 세계 10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세계 역사상 있은 적이 없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어느 나라도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적이 없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과 정부가 무슨 일을 각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금융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질서가 전제돼야 되는, 그러니까 안정의 기반 위에서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이제는 강조가 되는 이런 시점에 온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 금융 정책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바꿔가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예는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게을리한 회사들 또는 국가들에 대한 예입니다. 여기 이제 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인데 GM 제너럴 모터스, 미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버먼트 모터즈라고 부르죠. 그렇게 됐습니다. 전 세계 부동의 1위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달았죠. 이스트만 코닥사죠. 여러분 코닥사가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그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망한 케이스죠. 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놓치면 다시 그 실마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주 right time에 right direction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그동안 뭘 해왔던 것 같습니까? 금융정책 당국자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를 제가 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이죠. 이쪽 기존의 이런 우리나라 금융정책은요, 당국자 누구든지 불러놓고 물어보고 이 평론하시는 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이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였죠. 그리고 근사한 얘기고.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동안 보면은 당국이 뭘 하냐 그러면 이 법을 만들고 또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서 금융회사를 인허가하고 인허가하는 회사들이 잘 영업하는지 감독하고 검사하고 또 벌 주고 다시 또 제도 바꿀 것은 바꾸고 이게 이제 그동안의 금융 행정과 정책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금융 정책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무슨 일에 방점이 두어졌냐 그러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이런 새로운 정책 목표가 이제는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두 축인데 한 축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라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거는 탑다운 방식의 금융 행정과 정책이면 이거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금융 정책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통해서 바로 금융이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는 이런 새로운 금융 행정과 정책의 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금융 정책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는 이 4개 축이잖아요. 이 4개 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중요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금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이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제도개혁, 그리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 소비자 보호 제도가 이번에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혁신 문제가 앞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한 표면 아주 간략하게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